안녕하십니까? 저는 편지를 나르는 집배원 일을 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별거 없는 인생에 별거 없는 사람이라 재미랄 것도 딱히 없는 삶인데 요즘 들어 사는 게 참 행복하고 뿌듯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덕분에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셨는데 일하시던 도중에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셔서 아이들만 키우셨던 어머니는 그때부터 저와 3살 어린 제 여동생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하셔서 울기도 많이 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던 저는 고등학교를 공고로 갔습니다. 되도 안 되는 공부 계속 붙잡고 있느니 기술 배워서 얼른 취직하자는 마음이었죠. 공고 들어가서 전기 만지고 납땜도 해보고 여러 기계도 다뤄보면서 배우는데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제가 공업고등학교에 간다고 했을 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얌전한 제가 혹시나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 만나 나쁜 짓 할까봐 아니면 나쁜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할까봐요. 하지만 저는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면서 할 정도로 배짱이 두둑한 놈도 아니었고 친구들을 괴롭힐 만큼 심성이 고약한 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괴롭힘을 당할 바보도 아니었고요. 국민학교 중학생 때는 그저 그런 반에 한두 명씩 있는 조용하고 공부도 중간인 학생이었는데 그건 제가 오히려 고등학교 가서는 모범생이 되더라고요. 그때 공업고등학교 간다고 하면 다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친구끼리 놀려고 사고 많이 치던 애들만 들어갔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얌전한 제가 의외로 빛을 봤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난생 처음 반 애들의 권유로 반장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좋고 행실도 올바랐던 저는 제 바램대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 만드는 큰 공장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공장이 저기 경기도에 있어서 숙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주말에만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리고 한창 놀 나이에 정말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유흥을 즐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영 어색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맨날 일하고 가끔 가다가 공장 사람들하고 저녁에 반주 조금 하고 다음날 또 일하고 이런 재미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변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군대 갈 때 되었을 때 저는 산업체로 일하면서 군 면제를 받았습니다. 일해서 번 돈 어머니 가져다 드리고 또 벌어서 또 가져다 드리고 그러다 동생 대학교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저와 다르게 참 밝고 표현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기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마음씨도 고와서 고맙다는 말도 잘하는 아이였죠. 오빠, 나 대학교 갈 수 있었던 건 다 오빠 덕분이야. 그러니까 나 개강하는 날 엄마랑 꼭 와. 나 학교 앞에서 엄마랑 오빠랑 사진 찍고 싶단 말이야. 동생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대학교에 합격해서 들떴는지 개강하는 날 수업 끝나면 꼭 와서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원하는 대로 그날 휴가를 내고 동생 학교로 갔습니다. 대단한 사진 찍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오랜만에 셋이 찍는 사진이니까 미용실에 가야겠다며 당일 오전에 미용실 갔다가 오신다고 했죠. 저보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대학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기도 해서 조금 일찍 집에서 나섰습니다. 좋은 학교라 그런지 캠퍼스가 정말 넓더라고요. 커다란 건물이 몇 개씩 있는데 이렇게 머리 좋은 학생들이 많구나 생각했습니다. 넓은 잔디밭에는 학생들이 3, 3, 5 모여 있었습니다. 책도 읽고 밥도 먹고 회의도 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나랑은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20대들은 원래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청춘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동생을 만나러 가야 할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캠퍼스가 너무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지나가던 학생에게 물어봤죠. 저기 죄송한데 혹시
그 학생이 뒤를 돌아 저를 보는데 귓가에서 댕댕 하고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귀 바로 옆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소리도 울렸습니다. 단언컨대 태어나서 본 사람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긴 생머리에 분홍색 머리띠를 한 그 여학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국어국문학과 건물이 어딜까요? 바보같이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더듬거리며 겨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삥긋 웃었습니다. 아, 국어국문학과 건물이요? 저 그쪽 가는 길인데 저 따라오세요. 세상에나, 저는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성과 같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삐걱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 제 걸음이 너무 빠른가요? 네? 아니요. 제가 조금 천천히 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나란히 캠퍼스를 걷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입이 옴짝달싹 움직였습니다. 적당한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그때였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이세요? 아니요. 동생분이 국문과예요? 아, 네, 여동생. 그때 수업을 막 끝낸 동생이 달려왔습니다. 오빠! 동생은 한 걸음에 제 앞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있던 그 어여쁜 학생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녀는 제 동생에게 예쁘게 웃어 보이며 손을 흔들었고 제게 간단한 목례를 하고 떠났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커다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회장 선배랑 아는 사이야? 회장? 우리 학교 학생회장 선배야. 그리고 나랑 같은 과. 저번에 OT 때 한 번 봤는데 역시 진짜 예쁘다. 뭐야? 어떻게 오빠랑 같이 와? 얼굴도 예쁜데 능력까지 있다니. 저랑은 완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어느새 저는 그녀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 본 그날부터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밖에서 정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밥을 같이 먹게 되었고 그날 이후 종종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다가 어느새 연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완벽한 그녀가 저 같은 재미없는 놈하고 연애를 할까 가끔 궁금했지만 그녀는 착한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말 수 없는 제게 우직하고 듬직하다고 해주었고 재미없는 저를 대신해서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저도 그런 그녀가 좋았고요. 만남을 가지고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그녀는 신춘문예에 수상을 하며 소설가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정말 잘 썼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글을 열심히 썼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저는 그녀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고맙게도 그녀는 글재주가 없는 제 편지가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졸업 후 바로 출판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소설작가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쯤 저도 산업체 복무를 마치게 되었고 운 좋게 한 공장의 반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연애도 열심히 해나가는 저희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길어질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그녀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은데 과연 그녀의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해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완벽한 그녀에 비하면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일찍부터 일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가방끈도 짧았으니까요. 그녀에 비교해 보았을 때 한참 뒤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뜻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빠, 우리 결혼할까? 결혼? 왜? 설마 하기 싫어? 아니, 그럴 리가. 그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실까? 뭐? 우리가 좋다는데 뭐 어때? 그리고 우리 부모님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래, 혼자 괜한 상상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외로 그녀 부모님은 저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녀가 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소한 것들 기억했다가 정말 잘 챙겨주고 편지도 자주 써줄 정도로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자네는 얼마를 버나? 미래 계획은 뭔가? 부모님은 뭐 하시나? 집은 구해올 수 있나? 하는 무한한 상상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은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고운 여자를 데려왔냐며 당연히 허락해 주셨고요. 그렇게 연애 4년 만에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거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의 탄생은 더더욱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맨날 고생하시는 모습만 봐서 부부가 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힘들긴 했지만 그보다 행복한 일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내는 그 작은 아기를 낳아 기르며 종종 편지를 썼습니다. 그건 무슨 편지야? 나중에 우리 재현이 크면 주려고. 일종의 육아일기랄까? 재현이 네가 예전에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했단다 알려주려고. 아내는 키득키득 웃으며 재밌어 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따라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에게도 썼고 아내에게도 썼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웠고 이렇게 고생했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남겨주었죠. 저희는 그 편지들을 차곡차곡 보관했습니다. 가장이 되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알차게 인생을 보내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평범한 게 엄청 어렵더군요. 2년마다 올려달라는 전셋값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발버둥 쳐야 했고 회사에서는 굳은 소리 듣고 힘들더라도 꾹 참고 버텨야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이 무게를 혼자 견디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존경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세상살이 가족들 보고 있으면 모두 풀리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내와 매해의 마지막 첫날을 맞으며 내 자식이 커가는 순간을 보는 것은 기쁨, 행복, 그 단어보다 더한 감정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닮아 공구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로봇 조립 같은 걸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닮아 글도 일찍 깨우치고 책도 좋아하고 아주 똑부러졌습니다. 그저 사랑스럽기만 한 그 아이는 저희 부부가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아이가 6살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써왔던 편지를 모두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엄마 아빠가 재현이한테 쓴 편지야. 우와, 편지가 엄청 많아요. 다 읽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아이는 신이 났습니다. 엉덩이도 한 번 떼지 않고 2시간을 꼼짝없이 편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편지량이 어찌나 많은지 다 읽지는 못했죠. 저는 아내 몰래 아내에게 썼던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재현이한테 쓴 것만큼 많지는 않지만 재현이 신생아 때부터 쓴 편지야. 사실 나도 뭐라고 썼는지 가물가물하네. 낯간지러운 말도 많이 적은 것 같고. 고마워 여보. 어떡해, 읽기가 아깝다. 하루에 하나씩만 읽을래. 아니다, 3개? 하하, 마음대로 해. 다 당신 편지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행복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장에 있을 땐 사무실에 핸드폰을 두고 근무를 하거든요. 한창 공장에서 새로운 직원들 교육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있던 직원이 뛰어나왔습니다. 반장님, 얼른 전화 받아보세요. 사모님이랑 아이가. 공장에서는 작은 먼지 하나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모자도 쓰고 옷도 잘 갖춰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모자 벗고 옷 벗으면서 뛰어나갔습니다. 병원이랑 통화를 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꽤 오래 운전을 했고 교통사고 한 번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평소처럼 운전대에 앉았고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트럭에 치였답니다. 정말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눈물을 쏟으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모두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술실 화면에
아내랑 아들 이름 있는 거 보고 주저앉아서 처가댁이랑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 곧장 오셨고 어머니도 그날 저녁이 되어서 도착하셨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이렇게 가족들이 왔는데도 수술실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했습니다.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대신 수술실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수술을 끝낸 아내와 아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아내와 아들은 깨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깨어나겠지 하는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괜찮아질 거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무렇지 않게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아내와 아들이 깨어나서 실망을 할 것 같아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퇴근하고는 맨날 아내와 아들을 보러 갔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밥을 먹었는지, 뭘 입고 갔는지 전부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깨어나 있을 때처럼 똑같이요. 하지만 아내와 아들은 다시 제 품에 돌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던 아내와 아들은 꼬박 1년을 누워만 있다가 떠났습니다. 네, 아내와 아들이 병원에 있는 1년 동안 끝을 예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감한 것과 그것이 현실로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끝을 예감한 만큼 희망도 저버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며칠을 오니까 눈물도 말랐는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집에 가만히 누워서 아내와 아들이 집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 어머니, 동생이 이따금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반찬을 또 안 먹었네. 김서방, 뭘 좀 먹어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모두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모든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진짜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겨우 일어나 안방을 나서려는데 툭 하고 뭔가 발에 치였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주었던 편지들, 그 편지들이 든 상자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내와 아들에게 쓴 편지들과 아내가 아들에게 쓴 편지들을 모았습니다. 편지도 다 읽지 못하고 갔네. 저는 그날 반나절에 걸쳐서 아내가 쓴 편지들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흐를 일 없을 줄 알았던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아들에게 쓴 100개가 넘는 편지 중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재현아, 지루하던 엄마의 삶에 아빠같이 근사한 사람이 와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빠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을 주는 근사한 재현이가 되기를 바랄게. 때로는 어둠이 있는 게 인생이지만 재현이라는 빛이 있어 엄마와 아빠는 힘을 낼 수 있어. 우리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가 너를 안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해 줄게. 그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나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죽을 생각을 했을까 한심했습니다. 그래, 살아야겠다.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아내랑 아들 볼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새 일자리를 찾아보던 중 집배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편지를 쓰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도 있고 무언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아보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보고 저는 집배원이 되었습니다. 집배원으로 일하는 것은 꽤나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우편물을 나눠주는 것은 참 보람찬 일이었죠. 한 가지 의외였던, 아니 어쩌면 당연했던 일 중 하나는 요즘 사람들은 편지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공과금이나 카드사, 통신사 우편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죄다 카드사의 통신사네요. 편지는 원래 많이 없나요? 우체국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편지 정리하다가 우체국 안에 있는 직원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즘 편지 잘 안 쓰잖아요.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가끔 가다가 어린애들이 우체국 체험하러 온다고
다 같이 집으로 보내는 거 말고는 없죠, 편지는. 그렇구나. 아쉽네요. 하기사, 저도 아내한테 직접 쓰는 거 아니면 편지는 잘 붙이지 않았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송할 편지 중에 소중하게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보이더라고요. 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 태용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편지를 들고 배달을 하러 갔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작은 고깃집 뒷골목에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8세대가 사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대기층이더라고요. 벨도 고장난 그 집의 낡은 현관문을 두들겼습니다. 사실 등기가 아닌 우편은 그냥 두고 와도 되지만 왜인지 직접 전달해주고 싶더라고요. 저기 계세요? 편지 왔습니다. 그러자 딸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더니 작은 남자아이가 깡총 튀어나왔습니다. 편지요? 안녕. 안녕하세요. 편지예요? 아빠다! 아빠!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보자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가 딱 6살이었잖아요. 우리 아들도 이만했는데 살아있었다면 지금 더 컸을 텐데 하는 생각이 나서 마음이 저렸습니다. 아저씨, 지금 할머니가 안 계시는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아저씨가 뭐 도와주면 될까? 제가 아직 한글을 다 몰라서요. 제가 읽을 테니까 틀렸으면 말해주세요. 그래, 그러자. 편지 아저씨가 뜯어줄까? 네, 좋아요. 편지는 아이의 아빠한테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아이 엄마가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와 아빠와 셋이 살고 있다가 아빠가 일하러 지방으로 가신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글자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아직 받침 있는 글자를 잘 못 읽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도와주니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야무지게도 끝까지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와, 아빠한테 편지가 오다니. 완전 최고야. 약속 지켰어, 아빠가. 답장 쓸 거니? 당연하죠. 편지 써서 우표 붙이고 우체통에 넣는 것까지 다 알아요. 하하, 똑똑하네. 아빠 편지 봉투에 있는 주소로 보내면 된단다.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래, 또 편지 오면 아저씨가 가져올게.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씩 아이에게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같이 사시는 아이의 할머니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끝내고 오면 몇 시간씩 식당 일을 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는 집에서 저녁밥을 혼자 먹어야만 했습니다. 우연히 할머니를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도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식당 일을 하신 지는 아이 엄마가 죽은 2년 전부터라고 하셨습니다. 꽤 오래 하셨더라고요. 아이의 엄마가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암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까지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또 저와 비슷한 사정인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아이 엄마의 수술비, 치료비를 위해 운영하던 가게까지 내놓고도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살던 아파트까지 팔고 빌라 전세를 살고 있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식당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이 아빠가 새벽같이 출근해서 일찍 일을 마쳐서 저녁에 아이를 볼 수 있어 할머니가 저녁에 일을 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서 많이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저 어린 것 놔두고 나가서 일하는 게 맞나 싶고 아직 쥐똥도 못 닦는 것 혼자 저녁 먹게 하는 것도 마음이 쓰이고 그렇다고 내가 이거 그만두면 이 노인네 또 써줄 것도 없을 거고 내가 이거라도 해서 우리 아들이랑 손주 밥상에 고기라도 하나 올려주는데 참 사는 게 평생 쉬운 게 하나도 없습디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오늘 식당 쉬는 날이라 손주 먹일 반찬거리 하려고 장 봐왔거든. 아무튼 매번 우리 손주한테 편지 읽어줘서 고마워요. 내 염치 없지만 앞으로도 조금만 부탁할게요. 애가 엄마 없이 커서 사랑이 부족해. 내가 많이 줘도 그게 부족하더라고. 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처럼 편지도 읽어주고 가끔 대화도 많이 하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아이의 아빠한테 오는 편지를 전해주는 날이 되면 서둘러서 일을 했습니다. 다른 집 편지 배달을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야 아이랑 한마디라도 더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아이에게 편지를 전달해주는 날들은 기분 좋게 설레는 날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아빠가 또 어떤 내용을 적었을까 덩달아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아빠의 일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일이 많아서 점점 늦어져서 미안하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아이는 편지를 읽으면서 매번 실망을 했습니다. 아, 뭐야. 아빠 또 늦어. 또 못 온대요, 아저씨. 아이고, 아빠가 일이 정말 많으신가 보구나. 아빠가 우리 태웅이 멋진 옷, 재밌는 장난감, 맛있는 고기 사주시려고 일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건 알지만 그래도 벌써 50밤은 넘게 잤다고요. 10밤만 자면 아빠가 온다고 했는데. 우와, 우리 태웅이는 숫자도 잘 세는구나. 편지 보니까 아빠가 20밤만 더 자면 온다고 하시네. 태웅이 숫자 잘 세니까 더 세면서 아빠 기다릴 수 있겠어? 아이는 입술이 삐죽 튀어나온 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일주일이나 되었는데 아이 아빠의 편지가 오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토라져서 답장을 안 보냈나? 아이 아빠가 많이 바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찰나 길에서 우연히 아이의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부랴부랴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이셨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이고, 집배원 양반. 지금, 아이고, 큰일 났어. 큰일이, 아이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마주치기 바로 전날 집에 전화 한 통이 왔답니다. 아이 아빠가 일하는 지역의 병원이었대요.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고요. 할머니는 너무 놀라셨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아이에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 사는 아이의 고모한테 급하게 아이를 맡기고 할머니는 짐을 챙겨 아이 아빠를 만나러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일 한다던데 모르겠어요. 내려가 봐야 알지. 만약 우리 아들 죽더라도 내 절대 우리 손주한테는 말 못하겠고. 아이고야, 내 속이 억울하기만 해서 아주 썩어 문드러지겠어요. 어르신, 고정하시고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얼른 내려가 보세요. 할머니를 싣고 떠나는 택시를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의 아빠가 부디 아이 곁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결국 아이의 아빠는 아이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아이는 다시 할머니 품으로 돌아왔고 아빠의 편지가 왜 안 오냐고 칭얼거리고 있다더라고요. 할머니가 직접 우체국으로 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전달해주고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기 집배원 양반, 내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어르신,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을까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에휴, 내가 요즘 우리 손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엄마 그리 된 지 몇 년이나 지났다고 아빠까지. 애가 지 엄마 그렇게 됐을 때 정신을 잃었었어요. 너무 놀라서. 그 어린애가 뭘 알겠나 싶었는데 다 알더라고요. 먹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아들이랑 내가 고생 좀 했지. 우리 손주가 지금은 마냥 해맑아 보이지만 그렇게 상처가 있는 애예요. 그런데 그런 애한테 네 아빠도 죽었다 어떻게 말해. 내가 그건 정말 못하겠어요. 딱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내가 어떻게 달래보고 싶은데 지 아빠한테 편지가 안 온다고 밤낮으로 괴롭히잖아. 그래서 말인데 집배원 양반, 혹시 애 아빠 대신 편지 좀 써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손이 떨려서 글을 잘 못 쓰거든. 내 부족하지만 사례는 할 테니 한 번만 부탁 좀 합시다. 응?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제 대답은 당연히 네, 할게요 였습니다. 제가 뭐라도 해서 그 아이가 조금 덜 아파질 수 있다면, 조금 늦게 아파질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제 아들을 보는 것 같은 아이가 저와 같은 슬픔을 겪는다면 그건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아빠의 글씨체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쓴 편지도 제가 대신 우체통에 넣어준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고 아빠를 대신해 답장을 써내려갔죠. 사실 다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저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에 대한 기억, 그게 어떻게 잊혀지겠어요? 아내가 좋아했던 편지, 아내와 아들에게 다 읽히지 못한 편지가 여전히 집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제가 아무렇지 않게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여러 장의 편지지를 꾸겨가며 다시 쓰고 또다시 쓰고 했습니다. 어색하게 볼펜을 잡고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 여러 번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제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 생각하니 자연스레 손이 움직였습니다. 멀리 여행을 가 있는 제 아들에게 쓰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아빠 행세를 하며 거의 1년을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만하면 되었다고. 아빠에 대한 그리움도 많이 사그라들었을 거고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 이제 사실을 알려줘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지 쓰기를 멈추었습니다. 과연 아이가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많이 슬프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아이에게 사실을 말한 바로 그 다음날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응? 태웅아, 알고 있었다니 뭐를? 아저씨가 편지 써주는 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한 번도 티를 낸 적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 알게 된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빠 편지에 우표가 안 붙여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우표를 안 붙이면 편지가 안 보내지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빠랑 주고받았던 편지를 찾아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글씨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빠가 편지를 못 쓰는구나. 못 쓰는 상황이구나.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어제는 많이 울었는데 오늘은 어제만큼 많이는 안 슬퍼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저씨, 그냥 가끔 저한테 편지 써주시면 안 돼요? 아빠인 척 하지 말고 그냥 아저씨가요. 저는 아저씨랑 편지 주고받는 것도 재밌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씨가 예쁘고 순수할 수 있는지 저도 아이를 따라 울컥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다가 울음을 못 참고 결국 눈물을 보였지만 끝까지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써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의 편지가 아닌 걸 알고 있었다니 괜히 마음이 더 쓰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마음껏 챙겨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아빠 행세에 가려져서 뭔가 챙겨주고 도움을 주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냥 아빠 편지를 배달해주는 집배원일 뿐인데 너무 잘해주면 아이가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가 저에게 편지를 써달라 요구하고 그 이후로 저희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초등학생이 될 아이에게 책가방과 보조가방, 필통까지 세트로 선물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입은 귀에 걸렸고 할머니는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유, 집배원 양반, 뭐 이런 거를 비쌀 텐데.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가방을 사주었겠죠. 그리고 태웅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아들한테 못 주었지만 태웅이한테 줬으니 됐어요. 저조차고 한 일이에요, 어르신. 태웅이는 제가 사준 가방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고 그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5월에 있는 어버이날에는 저한테 카네이션을 주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2개씩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할머니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아저씨 가지세요. 아저씨가 잠깐 제 아빠 했잖아요. 제 평생 아이가 만든 카네이션도 받아보고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뭉클하고 기특하고 고맙고요. 그렇게 저희는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와 약속했던 편지를 들고 아이에게 전달해 주려고 가는 길이었죠. 그날따라 유독 동네가 한산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아이 집이 있는 골목 쪽에서 검은 연기가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겨울도 아니니 보일러 연기는 아닌 것 같고 저게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골목을 돌아섰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사는 빌라 건물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창을 보니 3층 창문에서도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리까지 후들거리더라고요. 저는 얼른 정신 차리고 119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화재 났을 때 가스밸브가 안 잠겨 있으면 폭발할 수도 있어서 엄청 위험하다는 걸 TV에서 본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입구에서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건가?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들어갔는데 폭발이 일어나면 어쩌지? 지금 집에 아이가 있겠지?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잘못되면 뭐 또 어떻습니까? 아내랑 아들 좀 일찍 보기밖에 더 하겠나요? 갈 때 가더라도 아이는 살리고 보자 싶어서 무작정 뛰어 올라갔습니다. 가면서 계속 불났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밖에서 보는 상황과 안은 완전 다르더라고요. 계단은 온통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3층에 다다르니 앞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발을 헛디뎌 잘못하면 넘어질 뻔했었죠. 저는 5층까지 도착해 아이의 집 문을 쾅쾅 두들겼고 아이가 문을 열자마자 뛰어들어가 가스밸브 확인하고 아이를 데리고 뛰쳐나갔습니다. 가스밸브가 열려 있었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니 그새 건물 사람들도 모두 나와 있었고 구급대원들도 도착해 있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 네네. 가스밸브가 열려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일단 501호는 가스밸브 열려 있길래 잠궜습니다. 다른 집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진압이 될 것 같아요. 큰 화재 막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저희한테 맡기시고 얼른 병원부터 가보세요. 병원? 네. 우편물! 그때 배달해야 할 우편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저랑 같이 병원 가요. 구급차에 먼저 올라탄 아이가 콜록거리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태용아,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가서 태용이 병원 갔다고 말씀드릴게. 아저씨 얼른 우편물 돌리고 갈게. 먼저 가 있어. 아이는 팔자 눈썹이 되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저는 우선 할머니가 일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식당에서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할머니는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건물에 불이 났고 아이가 병원에 갔다는 사실을 전하자 할머니는 고무장갑을 집어던지시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저도 얼른 남은 우편물을 돌리러 출발했죠. 가는 곳마다 검은 연기가 온몸에 덕지덕지 붙은 제 행색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일 마치고 우체국 들어가니 모두 기겁을 했고요. 퇴근하고 아이가 있는 병원 가서 저도 간단하게 검사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이도 아주 멀쩡했고요. 집배원 양반 정말 고마워요. 다 들었어요. 우리 손주 집배원 양반이 구해줬다고. 사람이 어찌 이렇게 착해. 아이고, 내가 고마워서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한 건데요, 뭐. 제가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된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할머니는 그날 이후 저를 참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알아서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며 반찬도 해서 주시고 가끔 시장 나가시면 제 옷도 사다 주십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날 추워진다며 내복을 사주시더니 얼마 전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면서 목도리랑 장갑 선물을 받았네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한테 못하는 거 저한테 해주신다고요. 그 말이 참 먹먹하게 들렸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게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얼마나 그리운지 알고 있으니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아들한테 한다 생각하고 아이를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 저녁밥을 먹는 게 안쓰러워서 가끔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어쩔 땐 아이가 좋아하는 햄버거나 치킨, 피자를 사서 같이 먹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숙제도 봐주고 집에 돌아오곤 합니다. 그렇게 돌아와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집을 볼 때면 마음이 허전하긴 하지만 아이가 제 외로움을 아는 건지 전화를 해줍니다. 아저씨 잘 들어갔냐고. 내일 또 놀러 오라면서요. 아마 아이도 제가 떠나고 비어있는 집이 허전해서 전화를 하는 거겠죠. 저희는 그렇게 여전히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요. 내일은 퇴근하고 마트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살 생각입니다. 그 아이에게만이라도 앞으로의 인생에 슬픔보다는 행복함이 훨씬 많기를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